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엑셀러레이터 운영하고 있는 더 넥스트랩의 유채선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투자에 관한 A부터 Z까지를 좀 알아보는 투자와 관련된 컨텐츠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벤처 캐피탈이죠. 한국투자파트너스의 황만순 대표님을 좀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투자 좀 하는 형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황만순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투자파트너스 네. 황만순입니다. 저희 회사 작년에 또 한 6천억 좀 투자했고, 올해도 한 되네요. 6천억쯤, 매년 한 6천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를 좀 전에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 대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컨텐츠는 뭐 한국투자파트너스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 청년 스타트업 협회에서 우리 이제 기업들, 뭐 창업하신 기업들, 이미 하신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궁금증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대답, 해답, 그리고 뭐 근사한 답,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향후에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콘텐츠들이 생각보다 유튜브에 좀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과 조금 다르게 진짜 술자리에서 친한 형이 투자를 하는데 이런 걸 좀 같이 물어봐도 되나 싶을 정도의 질문까지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면서 투자에 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네,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스타트업들이 궁금해하는 투자와 관련된 어떤 질문들을 좀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네.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받는 기업도 있고 진짜 하나도 못 받은 기업들도 이렇게 많아서 편차가 되게 큰데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좀 큰 것 같아요. 투자를 많이 받는 기업에 좀 돈이 몰리는 것 같고 진짜 투자를 한 번도 못 받은 기업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네.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습니다만 이 빈익빈 부익부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이 투자와 관련해서 모든 기업들에게 뭐 공정하게 공평하게 배분한다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이런 거죠. 내가 만든 회사, 내가 만들 회사가 그 빈에 속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고민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빈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어떻게든 이렇게 투자를 받는 기업으로 좀 가려고 그러면 일단 투자사를 좀 만나야 되거든요. 네. 만나야 뭐 투자 얘기도 하고 밸류에이션 얘기도 하고 투자 위치 금액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 가서 투자자를 만나느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의외로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네. 체면 치레를 좀 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있죠. 체면들이. 요즘은 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좀 안 그러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들 벤처캐피탈에서 저희 회사 마찬가지인데 어떤 심사역을 채용하게 되면 면접을 보는데 네. 그 친구들이 그런 벤처캐피탈 심사역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네. 저는 콜드콜을 잘해요. 심사역이요. 예.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벤처캐피탈 심사역은 돈을 투자하는 역할이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콜드콜을 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빈익빈 부익부에서 부에 속하는 회사들은 투자자도 골라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심사역들도 자기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뭐 미리 원래부터 알던 사람한테만 가서 투자를 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콜드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이 얘기 왜 드리는 거냐면 심사역들도 콜드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투자 유치 하시려는 기업들도 네. 콜드콜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두려워하시면 안 되겠다.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심사역이 스타트업 전화해가지고 저희 투자할 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스타트업들도 진짜 투자사에 전화를 해서 저희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전화를 하는 게 그렇게 신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 친절하게 좀 많이 받아주시나요? 근데 이제 약간 요령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회사 대표 전화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전화는 약간 귀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내 자리에 있는 일반 유선 전화로 오는 거예요. 자리가 바로.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뭐 이메일로 연락이 오거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데 사전에 뭐 자기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오면은 좀 더 낫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콜드콜을 하려고 하더라도 좀 전에 했던 회사 대표 전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뭐 이메일 주소든 핸드폰 번호든 뭘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알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실 거예요. 고민하실 네. 텐데, 일단 다들 이제 발품, 손품이 필요한데, 우리 이제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구글링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 네, 네,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투자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심사역이 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딘가에 들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다 보면 그 심사역이 누군지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 아, 그 친구가 어떠어떠한 분야에 투자했구나. 그리고 거기에 되게 이제 많은 회사들이 뭐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뭐 연락처는 있어요. 그러면 네.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바꿔달라고 해도 되지만 네. 그 친구의 직통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 직접은 안 가르쳐줘도 물어보고 그런 건 이제 가르쳐 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별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것들도 그거보다 좀 더 객관적인 또는 이제 다른 정보를 얻고 싶으면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벤처 캐피탈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벤처 캐피탈 협회 회원사들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냥 하루 날 잡고 들어가서 그 회원사들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네. 그러면 그 이제 개별 회사들의 홈페이지 정보도 있고 그 사람들이 뭘 투자했나도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글링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역들도 일하고 있고 누구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서 핸드폰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이 온다고 그래도 신경 쓰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 좁은 사회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후배, 대학 후배, 직장 동료의 동생의 친구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웬만한 벤처 캐피탈에 있는 웬만한 심사역들 10명 정도는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저는 한국투자 파트너스의 황만순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누군가가 이제 제 이력을 어딘가에서 뒤져보면 제가 약대 나왔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 약대 나온 사람을 주변에 뒤지면 한 달이 건너서라도 네. 뭐 어떤 핸드폰 번호를 알거나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되면 네. 처음에 소개할 때 아, 그분 소개로 소개로 전화를 연락을 합니다. 이러면은 네. 좀 나아지겠죠. 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뭐 네트워크든 뭐 검색이든 전화를 할 때 조금 더 질문을 네. 드리면 홈페이지만 가도 한두 판만 해도 되게 심사역이 많잖아요. 네네. 그분들 중에 약간 뭐 랭크도 있는데 뭐 수석 심사역급으로 전화를 하는 게 좀 높을까요? 아니면 그냥 심사역 아니면 좀 약간 임원급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유사 섹터에 투자했던 어떤 그런 VC를 서치를 하다 보면 저희 경쟁사에 투자하는 회사도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을까? 혹은 이런 VC는 좀 콜드콜을 피해야 되나? 약간 이런 이유도 있을까요?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임원급이랑 하는 거랑 우리가 이제 사원급 할 때 결과물이 달라지냐? 모르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투자 파트너스에서는 임원급한테 연락을 해보고 네. 저쪽에 있는 에이티럼 인베스트먼트에다가는 꼭 사원급에 해보고 네.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경험을 쌓아가고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는 거지.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 섹터와 관련돼서 우리는 어떤 걸 개발하고 있는데 누굴 만나는 게 좋을까요를 저한테 누군가가 물어보시면 네. 전 다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막연한 섹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 한 명을 만나고 그와 대화를 하면서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적합한 사람을 찾아간다. 네. 이런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그냥 콜드콜로 오시더라도 스타트업 대표님이 진짜 열정적으로 막 설명도 하고 찾으려고 하면 사람인지라 예. 뭐 도와주기도 하고 연결도 해주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처음 이렇게 연이 좀 닿았어요. 근데 이거를 다음 만남으로 이어지고 다음 만남으로 이어져야 사실은 투자 얘기도 좀 꺼낼 수 있는데 사실 콜드콜은 어떻게 대표님 찾아가지고 이렇게 검색해서 전화를 해보라고 연민을 내가서 해봤는데 이게 다음 미팅으로 좀 이어지고 투자까지 좀 깊게 좀 들어가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요령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전에 제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제가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빅3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빅3 멘토링 프로그램. 그게 뭐냐면 빅3 멘토링이라는 게 중소벤처기업이 멘토를 선정해서 그 멘토들과 상담을 통해서 뭐 어떤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이제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멘토들에게 이제 어떤 일종의 소정의 비용을 이제 지급하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그 빅3 멘토 중에서 멘토단들 중에서 벤처캐피탈에 있는 심사역들이 속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접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벤처캐피탈 심사역들도 네. 뭐 최소한 몇 번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뭐 중기부나 이런 데서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네. 일단 그래서 정부 광고 한번 하고요. 네. 예. 그러면 다음 얘기로 좀 이어질 네. 때는 뭔가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가서 다음 주까지 또는 이번 달까지 또는 다음 달까지 투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심사역도 뭐 냉정히 얘기하면 자기 돈도 아닌데 그렇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티저 메모 또는 사업계획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시작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투자해 주세요라기보다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컨설팅을 조금만 해주세요. 제가 뭐 커피는 제가 살게요.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포멀하지 않게 그런 인연을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들어가지 마라. 그렇습니다. 가볍게.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어떤 교감 이런 것들 쌓아가는 것 그런 거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긴 결국 투자도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그런 어떤 라포, 그런 동질감, 친밀감 그런 걸 형성하면서부터 투자 단계까지 좀 이어지는 게 진짜 투자 단계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하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심사역들마다 다들 뭐 심사역은 고등학교 안 나왔겠어요? 그렇죠. 대학교 나왔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간다면 아니 우리 아버지 고향이랑 그 심사역 고향이 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우리 형 대학교랑 뭐 저 사람 대학이 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인연이 나중에 또 더 크게도 이어지는 거니까 네. 처음부터 저 사람이 나에게 투자해 주지 않으면 난 저 사람을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는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투자 심사역들을 좀 만나서 투자 단계까지 이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뭐 막상 이제 투자 얘기를 본래 이제 들어가다 보면 얼마를 사실은 투자를 받을지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게 핵심인데 네. 초기 스타트업들은 뭐 밸류에이션 측정할 만한 지표라는 게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상장사처럼 매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거래가 뭐 시장가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스타트업 밸류를 또 너무 높게 제시하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낮게 제시하면 이것도 내가 안 된 거 같고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초기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측정하는 그런 좀 요령이나 노하우가 좀 있다면. 네. 그게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도 괴롭겠지만 네. 저희도 괴롭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이 네. 예를 들어서 4명의 친구들이 의기투합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자본금 4분이 막 돈 모아서 1억짜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자, 그 회사 만들지 한 6개월쯤 지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 회사 밸류는 도대체 얼마짜리 밸류인가? 네.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우리가 뭐 어떤 지표? 뭐 이런 네. 것들도 사실 뭐 크게 성장한 것도 미미하겠죠. 없을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이 심사역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하려는 사업이 네. 지금 이미 좀 뜬 회사 그게 상장사여도 좋고 비상장사인데 뭐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도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과거에 그 회사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밸류가 있었나.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뭐 최근에 예를 들면 뭐 그립이라는 회사에 뭐 카카오가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립은 되게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김 대표님이 그립을 만들었던 때가 뭐 몇 년 전이겠죠? 네. 그때 당시에는 직원 몇 명 했을 때 어떤 밸류로 어느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받았나라는 거를 네. 어떻게든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밸류를 제시하고 심사역들도 똑같이 설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기업 가치라는 거가 결국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랑 가장 유사한 기업들이 과거 몇 년 전에 얼마였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근데
여전히 회사 만든 지 3개월, 6개월 지났다고 그 회사 밸류를 10억을 달라고 그러면 적은 거고 100억을 달라고 그러면 많은 거고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1년이나 1년 반쯤 지나면 그래도 뭔가 돼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1년이나 1년 반 동안에는 뭘 먹고 살죠? 뭐 기업은 돈이 벌려줘야 되죠. 돈이 벌려져야 되는데 돈은 못 벌어요. 네. 그래서 엔젤 투자를 잘 받는 거가 중요해요. 오히려 초기에는 밸류에이션 산정이 좀 어렵다면 엔젤 투자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엔젤 투자를 네. 자금을 가지고 음, 일정 부분까지 좀 지표든 인력이든 뭔가 진도가 조금 나가면 벤처 캐피탈의 심사위원한테 가서 네.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분 이석 이런 것들 막 두려워하실 수 있는데 네. 지분 이석이 두려운 게 아니고 결국은 끝까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엔젤 투자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용해 보시면 그러면 좋겠다. 초기에는 밸류에이션 어떤 제시에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네. 엔젤 투자 쪽으로 좀 알아보고 네. 그리고 저 VC 쪽으로 만약에 밸류에이션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비교 대상 기업을 네, 좀 네. 찾아서 그때 당시 그 기업이 우리 정도 단계일 때 어느 정도 밸류로 어떻게 투자를 받았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걸 좀 참고해서 역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금물 하나 음. 미국 회사랑 비교하지 마세요. 아 미국 회사랑 비교. 아니 미국은 시장 사이즈가 다른데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우리 그 스타트업도 나도 글로벌 회사가 되고 글로벌 진출도 할 거라고 하지만 사실 심사역들 입장에서 나 바로 미국 진출할 거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안 와닿는데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초창기, 뭐 아마존의 초창기 이렇게 좀 설명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렇죠. 또 이제 예를 들면 카카오의 초창기 이래도 잘 안 와닿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지만 그래도 심사역들이 봐도 아 그래 스타트업이 저런 회사로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 회사를 비교해서 삼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투자나 밸류에이션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제가 다음 주제로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